우리 친구들 미래 일자리 걱정 안 하죠? 예? 걱정 안 하죠? 예, 여러분들은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 친구들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일자리 진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도를 갔죠. 인도를 갔더니 인도에는 세 신이 있습니다. 삼신. 창조의 신 브라흐만, 유지의 신 비슈누. 그 비슈누의 화신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파괴의 신 시바. 그 세 분이 계세요. 발음을 잘해야죠. 자, 근데 이 세 신 중에서 가장 많은 신도가 있는 신이 누굴까? 아니, 파괴의 신인데. 맞습니다. 예. 그 놀랍게도 창조의 신 브라흐만의 신전은 인도 전역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괴의 신 시바 신이 이 미래를 좌우하는 신입니다. 바로 우리 일자리란 건 뭐냐? 창조적 파괴를 거듭하고 있어요.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 자동차 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에 적기조례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때문에 실직할 마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규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독일의 자동차 혁명에서 뒤지게 되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은 계속 어떻게 진화하고 있느냐? 점점 자기 조직화, 인간 뇌의 진화하고 똑같이 세상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정보 지식의 축적의 양이 진화하면서 일정 지점을 지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지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조직화, 생명이 만들어지는 자기 조직화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 전체가 진흥화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기존의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뭐냐? 일자리가 없어진대. 그래서 일자리 없어진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옥스퍼드, 다보스, 가트너 전부 다가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보면은 일자리에 대해서 뒤에서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몇 명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1811년도에 기계 파괴 운동, 여러분들 들어봤죠? 러다이트 운동이죠. 그 다음에 1830년 스윙의 반란, 이게 전부 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를 두들겨 패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 바이런 시인이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다음 해에 미국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계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기계를 증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리카르도 들어봤죠? 경제학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죠.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사회가 피폐해지고 있다. 또 존 스튜어트 밀은 근데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8세기 얘기예요. 우리가 일자리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미 18세기부터 하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19세기 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기계로 인해서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노동국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보고서,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계들이 무한 생산할 것이다. 이것이 언제 얘기냐?
1964년 얘기입니다. 이어서 21세기에 들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인구의 2%만 일하면은 필요한 생산은 가능하다. 누가 한 얘기냐?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이런 책을 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200년 전에도 하던 얘기라는 얘기예요. 자, 200년 동안 이런 얘기가 몇 개나 나왔느냐? 200개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류로 나눠보면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야 하고 주장하는 부류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 토마스 프레이 9월 달에 한국에 옵니다. 제가 초청해서 오는데 이 양반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울드리지나 스탠디지 같은 사람들은, 스탠디지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겠느냐. 속도가 빨라진 거를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로봇 등장으로 실직한 젊은이들이 심각하다. 이게 제프리 삭스의 얘기죠. 반면에 그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술과 일자리는 보완 관계에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토마스 하이라는 위스콘신 대학교의 기술 경제학을 하는 교수가 250년 동안 연구한 결론이 이거예요.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적이 없다. 그리고 할리 이 양반은 근로시간은 줄고 여가시간은 늘어나서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의견을 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계적인 석학들이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뭐라고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미래를 봐야죠.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기술이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뭘 제공하느냐? 일자리를 사람 말고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제공해요. 그렇지만 다 바뀌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쓰는 게 더 싸면은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무리 기술이 가능해도 비용적 측면에서 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도입니다. 비록 가능하다 치더라도, 비용적으로 가능하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이거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법률 문장을 쓸 수 있어. 이렇게 규제해 버리면은 의사만이 환자 처방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비용과 규제, 이 세 가지가 일자리를 바꾸는 역할들을 합니다. 조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 연구에 불을 붙인 건 누구냐면은 오스본과 프레이입니다. 아까 얘기한 칼 프레이란 양반인데, 이 칼 프레이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고숙련 직업, 저숙련 직업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냐? 답이 간단합니다. 반복되는 일은 누가 제일 잘해요? 사람이 잘해요? 아니에요. 그건 인공지능 로봇이 잘합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일은 대체될 것이다. 여기 쭉 써 있죠? 대체될 확률이 제일 적은 거 레크레이션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고, 확률이 제일 높은 거 텔레마케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이걸 또 연구를 했어요. 우리 노동연구원이 연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많아가지고 훨씬, 미국이 47%인데 우리는 57%라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맥킨지라는 연구기관이 오스본 연구에 문제가 많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 호텔에 청소부를 봅시다. 호텔에 청소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죠. 방문을 열죠. 그 다음에 바닥을 청소하죠. 그리고
욕조를 청소하죠. 그리고 시트를 개죠. 근데 이 각각의 역할이 다 같아요? 다 다른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트 개는 일을 하는 로봇한테 바닥 청소 맡기면 할 수 있나요? 그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대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을 대체하는 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쉬워요? 기자가 쉽습니다. 기자는 글만 쓰잖아요. 청소부를 대체하는 거 어렵습니다. 청소부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대체하기가 어렵고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 청소부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판사가 쉬울까요? 판사가 쉽습니다. 지금 또 로봇 로이어가 등장하고 있죠. 기자는 로봇 저널리스트가 이미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이냐를 놓고 보면은 여러 직업이 섞여 있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직업이 뭐냐? 의사, 변호사,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죠. 회계사 이런 직업들입니다. 이런 직업들이 바로 전문직이에요. 자, 전문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청소부보다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직의 미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청소부가 하는 일은요, 청소부가 하는 일은 반드시 아무리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하더라도 기계적인 움직임이 따라가야 돼요. 기계를 만들려면 돈이 듭니다. 그런데 저널리스트, 기자의 기사 쓰는 거 돈이 드나요? 안 들죠? 그냥 인공지능이 쓰면 됩니다. 그렇죠? 판결문 쓰면 돼요. 회계사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문직이 해체되고 탈신비화된다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 그러면 어떤 일들이 앞으로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이제 질문이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자로 기존 기자 대체하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기술과 일자리가 돈 때문에 부분적 대체가 되고 사회적으로 지연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트로덕션.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화두를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등장할 새로운 직업들은 어떤 직업이 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새로운 직업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변에 제가 이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점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IPCO 과정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기존의 특허 과정하고 차이가 뭐냐? 바로 현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는 웬만한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아직까지 안 풀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로부터 어떤 문제가 등장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수많은 주장이 등장했는데 실제로 일자리가 사라진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지난 250년 동안 매년 1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등장했는데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쓴 책 한 권씩 받았죠?
예,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일자리는 안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의 일자리가 80%였어요. 예, 19세기에는. 그런데 지금 농업이 얼마냐? 우리나라의 3%입니다. 그러면 73%는 실업자가 됐나요? 아니죠. 실업자의 수는 증가했나요? 안 증가했어요. 실업률, 지난 200년간 실업률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략 5% 근처의 실업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농업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왜 실업이 안 생겼죠? 그렇죠. 제조업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 제조업은 또 서비스로 이동하고, 서비스는 플랫폼 서비스가 뭐죠? 이게 페이스북 같은 직업들은 그냥 서비스가 아니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페이스북에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냐? 70만쯤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고용하죠.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의 직원 수가 대략 몇 명이냐? 1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를 거쳐서 플랫폼 서비스로 이동하는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19세기 농업의 시대에서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조업이 몇 명이나 사람을 고용하겠느냐?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알죠. 그 다음 제조업을 하는 세상에서 서비스업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랬어요. 야, 그게 일자리 몇 개나 만들 거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일자리에서 우리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됩니다. 예. 60% 이상이 서비스 일자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이나 네이버가 일자리 만든다 그럴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게 무슨 일자리야.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떤 게 일자리가 등장하죠? 새로운 일자리 한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즉 산업혁명마다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일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게 전 세계 학자들이 아직까지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도서관 알죠? 대도서관 알아요? 몰라요? 양띵도 알죠? 자, 그런 게 어떻게 일자리가 될까요? 우리는 왜 그들이 그냥 캐리 언니가 장난감 꺼내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안 보나? 여러분 동생이 보겠지. 왜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앉아 있죠? 왜 우리가 먹방을 유튜브에 먹방을 보고 있죠? 왜 우리가 아프리카 TV에 먹방을 보고 있죠? 재미있죠, 그냥. 근데 그게 직업이 되나요? 직업 되죠. 그죠? 우리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직업들입니다. 과거에는 상상 못하는 직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야 될 것들이 요 직업을 상상하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 될 것이냐. 자, 이 4차 산업혁명까지 오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평균 몇 시간 근무했느냐? 주당 8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당 80시간은 대략 하루에 얼마 근무해야죠? 12시간. 일요일 없이 그렇게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일요일 휴무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주당 60시간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요즘은 주당 40시간, 그 다음에 북구 국가들 일부는 35시간 이렇게 줄고 있죠. 즉, 첫 번째 큰 변화는 업무 시간이 줄어들어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한 변화는 업무 시간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업무 시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가 시간이 남네.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할까요? 취미 생활을 하겠죠. 또 뭘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주당 근무 시간이 조만간 30시간을 거쳐서 20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근무 시간이 30시간 이하로 줄게 되면은
인간의 대부분의 시간은 여가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 일자리의 원천이에요. 여가 시간에 뭐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어떤 일이 줄어들었느냐, 농업과 간의 수공업이 없어지면서 제조업과 공장 노동자가 생기고 단순 제조가 서비스로 바뀌고 제조 서비스가 플랫폼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업무 시간을 얼마로 줄 것이냐, 뭐가 사라질 것이냐, 요건 대충 답이 나왔어요. 반복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생성되는 일자리가 무엇이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고 갈까요? 전 세계 인구 숫자하고 생산량의 증가입니다. 자, 19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량 증가가 인구 증가를 앞서기 시작하죠. 자, 이게 어떤 변화인가 이제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가 보면 연간 GDP 증가가 0.4% 여기 1차 산업혁명이에요. 2차 혁명 때는 1차 4%, 3차 산업혁명 때는 1.9%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상위 1%가 전체 나라의 부의 몇 퍼센트를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1810년도 19세기의 영국의 1%가 50%를 차지했어요. 지금 얼마냐? 1%가 대략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됐느냐? 1950년도에 이태리가 평균 2,500시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얼마로 떨어졌느냐? 1,700시간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봐서는 지난 산업혁명에 줄기차게 변화된 큰 변화는 사회의 부가 증가되고 여가도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가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고 일자리의 원천을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겠다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자리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일자리는 왜 만들어지죠? 그렇죠. 누군가 그 일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원해요? 원하면은 공무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원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만드는 건 뭐예요? 그건 국가 자원의 낭비인 거죠. 그리스가 그렇게 국민의 25%가 공무원이 되면서 그리스가 망가진 나라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죠. 근데 원한다고 되나요? 원한다고 돼요? 아니죠. 그 원하는 사람이 지불할 능력 범위 내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지불할 능력은 10,000원밖에 없는데, 네, 10,000원밖에 없는데 서비스는 최고급의 여행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거는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기술 발달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지면은 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일자리의 원천은 뭐냐? 새로운 일자리는 뭐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인간이 잠재적으로 그걸 원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뭘 원해요? 여가 시간에 뭔가 아프리카 TV에서 먹는 거를 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아주 값싸게, 얼마면 돼요? 공짜죠. 공짜로 볼 수가 있고 마음에 들면 별풍선 좀 주면 돼요. 이러니까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내가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귀걸이를 만들었어. 그 귀걸이를 옛날에는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원하는 사람한테 귀걸이를 팔 수가 있어. 어디서 팔죠? 아이디어스닷컴에서 팔죠. 자, 아이디어스에서 물건 사본 사람. 여기 우리는 없어요? 우린 그거 이용 안 하나?
etsy.com이라는 거 아는 사람? 몰라요? 자, 메이커 운동은 알죠? 자, 메이커 운동. 나만의 물건을 만들어요. 그 나만의 물건을 만든 것을 거래하는 장터가 전 세계적으로 etsy.com인데 etsy.com의 etsy입니다. etsy.com인데 거기 가면은 제품,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만든 작품을 팔아요. 그 시장의 규모가 지금 수조대로 커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개인의 잠재된 욕구예요. 잠재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존에는 왜 충족 못 시켰어요? 비싸니까. 근데 그거를 싸게 하는 게 뭐예요? 신기술이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자, 개인 가정교사를 두고 싶다. 맞아요? 싫어요? 두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가정교사 두려면 집에 따로 굉장히 비싸죠? 그죠? 아버지가 그 돈을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개인 가정교사가 하는 일을 대부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이따가 제가 소개할 뉴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나는 정말 적은 돈으로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은 개인 가정교사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못 써. 근데 한 달에 10,000원만 주면 쓸 수 있어. 개인 교습과 집단 학습의 차이가 몇 배나 있는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60배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맞춤 교육을 하면 60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해외여행을 하는데 나만의 맞춤 여행을 하고 싶어. 누가 해주죠? 특별 가이드가 하나 붙어야죠. 그러면 내가 해외여행, 배낭여행을 하러 갔는데 현지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배낭여행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트립 가이드가 나와가지고 구글 맵에서 찍은데 그냥 어디서 어떻게 꺾으면 된다는 거, 거기 가면 뭐가 있다는 거, 거기 가서 누구하고 얘기하면 된다는 걸 다 알려줄 수 있다면 가이드가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는 개인 가이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신기술인 거예요. 이 신기술이 잠재 욕구하고 결합돼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느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신기술이 무엇인가? 그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인간에게 남아있는 욕구가 무엇인가? 그거를 들여다봐야 돼요. 예.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됐느냐? 1차, 2차, 3차 혁명을 거치면서 생존, 안정, 사회적 연결의 욕망이 충족되어 왔습니다. 자, 4차 혁명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은 3차 혁명까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기술이 공급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4차 혁명에서는 기술 공급 능력은 충분해집니다. 이제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 산업혁명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1700년대까지 전 세계 GDP는 거의 그냥 정체되어 있었어요. 정체되어 있다가 어떻게 됐느냐? 산업혁명이 시작되니까 산업혁명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GDP 증가하고 인구 증가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GDP 증가하고 인구 증가가 일치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물건을 더 만들었더니 인구가 더 늘었어. 그건 뭐예요? 인구가 왜 안 늘었다는 얘기죠? 의식주가 모자라서 안 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주에 관계된 제품을 더 만들게 되니까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바로 요 기간인데 요거는 인구 증가율하고
생산 증가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생산 증가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게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차이가 인간의 안정의 욕구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니까 이 생산 증가보다 인구 증가는 이제 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3차 산업혁명이 갖는 사회적 연결 욕망이 만족되니까 인간은 이제 혼자 놀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은 혼자 밥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는 혼자 밥 먹어요. 왜? 스마트폰이 앞에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이게 사회적 연결 욕망이라는 게 인간의 중요한 욕망이에요. 자, 이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는 들어봤죠?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바로 1, 2차 산업혁명은 생존과 안정의 욕구였어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3차 혁명은 인간의 연결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금 가설을 제시하냐면은 4차 산업혁명은 자기 표현과 즉 명예욕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주된 욕구가 될 것이다. 자기를 표현해요. 자, 자기 표현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식당에 왜 가죠? 밥 먹으러 가요? 정말 그래요? 근데 밥 먹으러 와서 사진기 들고 휴대폰 들고 사진 찍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표현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당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사진 찍으면 블로그용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는 음식을 내놓는 식당들이 등장합니다.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래서 이제 인간 본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가 제가 몇 개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입니다. 생존, 안정, 사회기속, 자기표현, 자아실현입니다. 프로이드는 본능, 자아, 초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본능은 뭐예요? 전 동물의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 이건 나예요. 자기 실현은 뭐냐면 나를 넘어선 거죠. 자, 우리 동양에서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도 마찬가지죠.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생존의 뇌가 뇌간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의 뇌가 변형계, 사회기속이 심피질, 자기 표현이 전두엽, 자아실현이 전전두엽이에요. 저게 왜 저렇게 되어 있느냐? 요 기본적으로 뇌과학의 요 발달이란 게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하고 똑같아요. 우리 생물학적 진화할 때 최초의 파충류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있느냐면 생존에 필요한 뇌간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포유류 단계 들어오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소위 포유류가 갖고 있는 변형계, 감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안정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유류로 오면서 정온 동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되면서 사회적 동물이 됩니다. 심피질의 역할은 뭐냐면은 사회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우리 인간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건 저기 전두엽, 사회적 동물이고 전두엽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앞쪽입니다. 전두엽. 그 다음에 전전두엽이 뭐냐면은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공간 또 이건 현재, 미래, 후세고, 엘더퍼는 요거를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라고 그랬고,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과학기술, 싱을 다루는 과학기술과 위를 다루는 경제사회와 나를 다루는 인문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는 급여, 복지 우선, 승진, 명예, 자아실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뭘 원하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식당을 가서 뭘 했느냐?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우리 편하게 밥을 먹었어요. 여유 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사람들하고 사귀기 위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다음 뭐 하느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표현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을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자기 표현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가 발현되는 게 새로운 기존에 없는 일자리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식당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식당들이 인간의 욕구를 다르게 충족시켜요. 옛날에는 그냥 여자들 모여서 개 모임하는 식당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식당이 남들과 다른 음식을 보여주는 식당이 됩니다. 이런 게 똑같은 식당이 다르게 진화하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추위를 막는 옷에서 그 다음 나를 표현하는 옷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자, 옷도 바뀌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가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저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서 바뀌고 있다는 거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를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교통이란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억지로 이동만 하는 교통이 이제는 그 다음에 편리하게 이동하는 교통을 거쳐서 이제는 나만의 교통수단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일자리 변화예요. 또 하나 일자리는 아까 제가 MCN의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과거에 없던 직업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인간의 욕구. 기술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성이 증가되죠. 그래서 기계가 들어와서 핫도그를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핫도그를 인간이 만들 일이 줄어들죠. 노동 총량이 감소되죠.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노동 시간이 감소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유 시간이 생기거나 여유 소득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욕망 충족의 일자리가 등장합니다. 요 사이에서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노동 총량이 감소한 거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때하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요 사이에 실업이 발생해요. 요걸 제가 진화적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유 소득과 재교육이 보장되면은 새로운 일자리는 반드시 만들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핫도그를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자동 핫도그 기기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요만큼 필요 없어지겠죠? 자, 요 사람은 뭐 할까요? 실업이 되지, 실업인이 되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핫도그를 더 많이 먹습니다. 싸졌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내가 왜 핫도그만 먹지? 난 피자도 먹고 싶어. 그래서 피자를 만드는 직업이 또 새로 생기는 겁니다. 피자 만드는 교육을 새로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핫도그만 먹던 인간이 핫도그와 피자를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일자리는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계속 새로운 기술이 뭘 만드느냐?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고,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욕망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면 기술 혁신하고 교육하고 같이 병행하게 되면은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1차 산업혁명 때는 인간의 욕구는 이런 거예요.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기성 욕구 이렇게 있는데, 위의 욕구, 자아실현과 자기 표현 욕구는 조금 있었고 대부분이 생리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 만족에 있었죠. 이것이 2차 산업혁명에 가면서 생리적 욕구를 기술이 많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는 오케이, 문제 없어. 안정의 문제도 점점 해결돼요. 그러면서 사회기성 문제로 들어가는데, 사회기성 문제는 요 3차 산업혁명 때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자기 표현과 자아실현 욕구로 가는 겁니다. 생리적 욕구를 놓고 보더라도 요 생리적 욕구가 일단 만족된 이후에는 점점 기술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인간의 역할은 줄어들어요. 안정의 욕구도 인간의 역할이 줄죠. 점점 인간의 욕구 충족은 늘어나는데 기술이 기여하는 부분이 커지면서 인간의 욕구 충족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사회가 변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IPCO 같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증가되면은 일단 일자리가 줄죠. 그러면은 여유 시간이 증가되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여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평생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쓸 돈이 있어야 되니까 분배의 소위 사회적 분배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는 어떻게 변하느냐?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로 바뀌고, 교사는 교육 서비스로 바뀌고, 의사는 의료 서비스로 바뀌고, 이렇게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료는 이제 원격 의료로 바뀌어서 블루스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당뇨 의사들이 하던 일들을 혈당 관리 인공지능이 대체를 합니다. 시력 검사를 요 아이네트라가 대체를 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 교육의 의료의 경우에도 이 수많은 대형 커뮤니티가 나하고 비슷한 병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얘기를 서로 나눠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개인의 맞춤 의료를 DNA 분석을 통해서 해요. 로봇을 가지고 사람을 관리를 해줍니다. 3D 프린터 가지고 이빨 똑같이 만들어줘요. 교육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뉴턴이라는 맞춤형 교육을 얘기했지만 드림박스나 리즈닝 마인드 전부 다가 뭐냐면은 개인 맞춤 교사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적은 돈을 내고 맞춤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네트워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드모도라는 커뮤니티가 조만간 우리 여기 IPCO 쪽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각자 우리 친구들이 과거에 뭐 했는가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보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들이 이제는 무크로 제공되고 있죠. 자, 에덱스나 유다시티 들어가 본 친구. 우리 유튜브는 보죠? 유다시티 가봤어요? 나노디그리 누가 어플라이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나노디그리? 안 해봤어요? 우리 한번 다 해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뭐냐면은 교육에 대해서 기존에 세계 최고의 교사들이 하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거의 무료로 다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생 평가도 이렇게 어크레더블이나 디그리드에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육 결과를 위키피디아에 모아서 볼 수 있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보면은 여기 달라이라마하고 여기 교황입니다. 두 분 다 트위터를 이용해서 종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전을 다 들고 다니고 있죠. 성경 들고 다니고 있고, 다 유대교 성경도 들고 다니고,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법률 시스템들을 전부 다 뭐가 바꾸고 있느냐? 이런 소위 신기술 서비스들이 바꾸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변호사를 한 명 쓰려면은 돈을 시간당 뭐 10만 원씩 주고 20만 원씩 주고 써야 되는데 이제는 거의 무료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거의 무료로 쓸 수 있게 되면서 뭐가 되느냐? 법률 조사도 해줘요. 그 다음에 문서도 만들어줍니다. 계약서도 만들어줍니다. 다른 계약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문서를 또 조립해 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앞선 법률 사례를 찾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로켓로여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로봇 로여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해요. 그래서 그 재판소 안 가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많은 예를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서로가 합의해 보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걸 OD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위 회사 내에서도 불만 해결을 해줍니다. 학교 내에서도 갈등 해소를 해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첨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문 마찬가지죠. 디지털로 다 이동하고
소위 이제는 저널리즘이 Doing Yourself 저널리즘으로 가죠. 아까 얘기한 아프리카 TV 대표적인, 요즘은 대도서관 이런 데를 옮겨가지고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1인 미디어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의 숫자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10,000명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엄연한 직업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변화의 최첨단에서 보면 이 수많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자동 데이터 분석, 크라우드 소싱 다 이런 인공지능 가지고 해줍니다. 회계는 이제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어요. 회계 서비스 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우리 집 설계하는 거 옛날에 어렵다고 생각했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몇 가지 파라미터만 주면은 다 설계해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3D 인쇄하고 로봇 가지고 집을 만드는 것도 해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직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직업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미래에도 직업이란 게 존재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잡이란 것은 뭐냐면은 직업이죠, 직업. 그러면 내가 직업을 놓고 보면 그 직업은 그 안에 회사에 가가지고 문서를 뒤져가지고 사례를 분석하는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반복되는 일을 우리가 노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내가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거는 말이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창조적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야. 이거는 재미가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크게 3가지로 구별됩니다. 반복되는 일, 의미 있는 일, 재미있는 일. 그래서 일이란 것은 다 여러 개의 일거리, 일자리는 여러 개의 일거리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일거리로 바뀌어 놓고 나서 요거를 다 인간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다고요, 여기서?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건 하기 싫었죠? 이건 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한테 시킬 거냐? 요걸 인공지능하고 로봇한테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 하냐? 재미와 의미가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미래 일자리 변화의 큰 방향이에요. 요게 지금 비중이 전체 우리 일의 67%가 반복되고 4%가 창조적이고 19%가 재미가 있는 일이다. 요게 맥킨지의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일이란 것은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인데 과거에는 일자리란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일거리를 가지고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이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호모파덴스로 진화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한다. 자, 인간이 앞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직업의 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들을 많이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메이커 운동을 통해서 나만의 물건을 만든다. 근데 이것을 나 혼자 만들어요? 자, 메이커 운동을 통해서 만드는 건 나 혼자 만드는 거 아니죠? 그걸 만들려면 3D 프린터를 작동하기 위한 디자인은 누가 하죠? 내가 하나요? 내가 하면 뭐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죠. 그거를 남들이 한 디자인을 가서 보고 참조를 하거나 그대로 갖고 와요. 자, 3D 프린터 디자인이 몇 개나 모여 있을까요? 이미 수백만 개가 모여 있습니다. 컵 디자인, 옷 디자인 다 모여 있어요. 그걸 싱기버스나 쉐이프웨어에 가면 그게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램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아두이노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가 해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할 필요가 없죠. 어디 뭐가 있다고요? 오픈소스 하드웨어 가면 다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쓰죠. 즉 메이커 운동이란 것은 뭐냐면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거를 만드는데 남들의 집단 지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이디어스닷컴에서 장터 서비스를 하죠. MC 안에서 멀티 채널 컨텐츠 커머스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재미를 제공해 줍니다. 더 나가서 이제는 일이란 것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내 옷을 내가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하나 만들기 어려웠죠. 그런데 옷을 공장에서 만드니까 하루에도 수백 벌을 만들어.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거를 내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과거처럼 한 달에 한 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디자인을 갖고 와서 3D 프린터에 걸면 옷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게 생산과 소비가 연결돼 버리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유경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뭐로 가느냐?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거예요. 창업이란 뭐예요? 자아실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커버그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믿고 그 일이 소중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자. 생계가 아닌 삶을 위해 일하는 세상을 만들자. 삶을 완벽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수많은 창업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창업뿐만 아니라 내가 창업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들이 등장합니다. 이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이제는 직업을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드워킹, 일과 재미가 합쳐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프라이스 와터하우스란 미국 컨설팅 회사가 세상을 세 개의 세상으로 분리를 했어요. 자, 어떤 세상이냐? 지금 세상은 블루월드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은 왕이고 대기업 자본주의고 조직은 비대화되고 개인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이게 블루월드, 현재의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기업은 배려를 하고 사회적 책임을 하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을 따라가고 지속 가능성, 이게 공동주의, 그린월드예요. 그런데 이제 미래는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융합되는 오렌지 월드로 간다는 겁니다. 소형화되고 조직은 분할되고 협동이 강화되고 전문화되는 이런 세상이 바로 새로운 미래가 된다. 과거 같은 전문직이 아니고 이제는 창조적 전문직으로 가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맡기고 인간은 창조적과 협동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래서 창조성과 협력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이런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 IP CEO 과정을 제가 만들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배우는데 기본 과목은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컨텐츠는 온라인으로, 컨텍스트는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텐츠, 정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풀어나가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재교육을 하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일자리의 원천은 무엇이냐? 일자리의 원천은 기술이 아니고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고 일자리의 원천은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3차례 산업혁명의 요구는 생존, 안정, 연결의 욕구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의 욕구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화두로 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이란 것이 이제는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노동과 업과 놀이로 나눠진다. 이 세 가지를 인간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불러다가 같이 쓴다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더불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는 어떻게 바뀌느냐? 일자리 연결망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우버의 드라이버가 택시 드라이버보다 수입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버 드라이버는 특정 회사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프리 에이전트예요. 대신에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은 우버라는 일자리 연결망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긱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긱 플랫폼 속에서 평생 교육과 재교육의 교육 인프라가 있으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과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5분 제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유익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인간의 욕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간들이 지금 보이는 행보를 보면 약간 자신의 욕망이 자신이 창조주가 돼서 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뭐 사람을 복제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초월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3차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되고 플랫폼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되는 경위도 어떤 새로운 것을 제조해내서 그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제조업 같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뭐 키우기 게임을 할 때 모든 걸 다 키우면 이제 그 게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듯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이제 걱정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진다면은 무슨 일자리 새로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제레미 리프킨이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까 2%만 일하면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물건 다 만들 수 있다. 그럼 98%는 뭐 할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쓰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인간의 욕구 충족은 전체 인간 욕구의 일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은 이제 정신적 욕구 충족이 중요해졌어요. 정신적 욕구 충족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재미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산업이 뭐냐고 저는 물어보면 제가 노는 산업이라고 얘기해요. 한류. 예. 그런 것들은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계속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소녀시대가 이번에 10집인가 냈죠? 근데 인기 있어요? 여러분들 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건 뭐냐면 이미 소녀시대의 음악은 한물 간 거예요. 예.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음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이 필요해요. 이제는 새로운 3D 가상 증강현실 영상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새로운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여행을 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아름다운 친구하고 만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재화의 소유로서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한계가 없는 욕구는 뭘까요? 우리가 춤추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한계가 없는 욕구는 뭘까요?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끝없는 욕구로 갑니다. 궁극적인 세상에 인간이 물질의 한계를 떠나버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뭐 바나나가 있다고 허겁지겁 먹어요? 안 먹죠? 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 바나나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보는 즉시 먹어치웠습니다. 예. 그때는 먹는 게 모자랐어요. 지금 먹는 게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풍요의, 적어도 먹는 거에 관해서는 풍요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있다고 먹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이 풍요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있다고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물질 소유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뭐냐면 욜로 현상이란 게, 여러분들 욜로 알잖아요. 욜로 현상이 뭐죠? 즐기는 거예요. 예, 즐기는 거예요. 그게 소유의 욕구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험의 욕구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 또 재미있어요. 자기 표현 사회 연결망 욕구, 3차 산업혁명에서 만든 사회 연결망이 뭐를 자극시켜 주느냐? 자기 표현의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만약에
페이스북이 없다면 우리가 식당 가서 사진을 찍을까요? 안 찍죠. 그렇잖아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찍어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의 욕구가 충족되니까 자기 표현의 욕구가 증폭돼 나가는 거예요. 자기 표현의 욕구가 증폭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기 표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꿈에서 표현을 합니다. 예. 화장도 무지하게 해가지고 셀카도 찍어가지고 뽀샵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뽀샵을 안 하는 게 또 유행이에요. 그것도 알아요? 예, 이제 뽀샵을 안 하기 시작해요.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자기 표현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의 끝은 뭐예요? 그게 자아실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회로 이동해 나가게 되면은 점점 세상은 좋은 세상으로 갑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투명한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명만 나는 꿈에서 보여줄게. 근데 사람들이 거기 쏘가 넘어가. 이러면 사람들이 다 꾸미게 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반복되는 세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진정성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업들이 유망한 직업들이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나쁜 일을 하는 일이 될 것이냐, 좋은 일이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예. 자, 다른 질문.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의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제 뭐라 해야지 조금 돈이 없어서 교육의 기회를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노동 등의 반복적인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와서 반복적인 일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원래 반복적인 일로 살던 하류층은 더 못 살게 되고 상류층은 더 이제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받아서 잘 살게 되고 그러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지금 얘기한 그 양극화 문제는 지난 200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예요. 근데 그 양극화가 지난 200년 사이에 확대됐느냐, 축소됐느냐? 축소됐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예. 경쟁에 탈락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탈락한 사람들이니까 저기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마 하고 해버리면은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재도전의 기회예요. 재도전의 기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교육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평생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평생교육, 재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사회로 꼭 복귀하지는 못하는데 그 재교육 받아서 복귀할 때까지는 그건 뭐 먹고 살죠?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의 욕구 중에서 생존의 욕구를 보장하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줘야 돼요. 그게 기본소득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누구든지 최저생활은 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기본소득이 쾌적한 생활을 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재도전을 안 하고 거기 안주할 우려가 있죠. 그러면 사회 전체가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게 되죠. 그럼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되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재교육을 받아서 재도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줄 것은 안정 단계를 보장하는 사회적 보장망,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재교육망, 그 두 개를 갖춰줄 필요가 있죠. 사회는 지금까지
교육 혁신하고 기술 혁신이 같이 발전할 때는 사회는 실업률이 증가되지 않고 GDP는 증가해 왔어요. 그런데 기술 발전을 앞서가는데 교육 발전이 못 따라가는 나라가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육을 굉장히 폭넓게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 질문으로 하죠. 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근데- 표현과 자아 실현. 네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대신 생각해주고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게 자아 실현하고 살짝 뭔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두 개로 구별을 하죠. 제가 인공지능 강의를 한번 여기서 하지 않았나? 했죠? 네.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인공지능 강의를 유튜브에 보니까 10,000명 이상 봤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4차 산업혁명 한 거는 거의 8만 명 가까이 보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 인공지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약한 인공지능이 있고 강한 인공지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알파고는 약한 인공지능인가요? 강한 인공지능인가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차이는 뭔가요?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그러니까 알파고는 그 이세돌을 이겼지만은 자기가 이세돌을 이긴 걸 알아요, 몰라요? 이세돌을 이겼는데 자기가 이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소위 약한 인공지능은 뭘 통해서 배우느냐? 앞에 학습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즉 누군가가 그 일을 미리 반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누가 바둑을 둔 걸 갖고 와서 배우는 거예요. 즉 반복된다는 건 창조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약한 인공지능은 창조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창조성이 이런 겁니다. 한국의 막장 드라마는 여러분들 그 몇 번만 보면은 시나리오 쓸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뭐 사생아 한 명 있고 뭐 그다음에 재벌 후계자 싸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연속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인공지능이 따라합니다. 예. 그러니까 룰이 있는 소설도 써요. 룰이 있는 그림도 그립니다. 그렇지만 룰이 없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룰이 없는 건 누가 해요? 인간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배우는 건 중요한가요? 전혀 안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공식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창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에 주력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해요? 인공지능이 잘해요? 그렇죠? 그럼 구글한테 시키면 금방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우리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창조성,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협력성, 창조와 협력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력하는 괴짜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